안녕하세요. 자, 오늘 10일아 로또 당첨금 나누기로 한 약정이 나왔죠. 그거부터 한번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과연 효력이 있냐 맞아요. 이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피고의 반박 논리가 있죠. 두 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세 명이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계약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그런데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약의 성립, 불성립과 효력 여부를 법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나눠서 보고 있죠. 네. 일단 구두 계약 사실 많은 경우에요. 계약서라고 써놓고서 뭔가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특히 지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치. 변호사들도 우리가 막 계약서 써라 하지만 계약서 안 쓰고 일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게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껌껌이 다 녹음해놓고 이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에서 있어서도 대화 내용만 있었던 거죠. 이걸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그래도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죠. 약속은 지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민법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킨다. 이거는 모두가 사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재판정으로 오게 되면은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으니까 인정해줄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야, 너 뭐 약속한 거 증거 있어? 아니야, 배째. 이런 게 오히려 예외가 원칙처럼 돼버리는 그런 세태를 약간 작가가 풍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말한 것처럼 계약은 지켜져야 그렇죠. 된다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민법에서도 그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번 화에서 핵심이 된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인 그렇죠. 거죠. 합의를 당사자 간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유지만 계약 내용을 실현하는 거를 법적으로 도와주는 게 사회 질서를 해할 정도로 뭔가 유해한 행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을 해서 법이 그 효력을 실현하는 걸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건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하는 행위들은 적고 큰돈을 민법 주면 안 103조 됩니다. 위반으로 무효가 증언의 되는 대가로 아주 통상적으로 대표적인 용인되는 케이스입니다. 여비나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는 없는 게요. 이게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자금이에요 하고 빌려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그러면 원래 내가 도박빚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갚은 돈이 있으면은 무효가 되면은 그 돈은 부당 이득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우영우 변호사가 이 103조에 관한 리서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꺼운 한 15cm 정도 두께 되는 책이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진짜 한 10분의 1 정도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103조는 거기 있잖아. 민법 맞아요. 총칙에 민법 근데 총칙에 진짜 그거를 다 그 페이지를 펴놨을까? 그런 것 같아. 그랬을 것 같다. 위치가 좀 그런 그쪽이죠. 제일 새까만 부분. 느껴졌어. 이거는 의도적이다. 이런 게 느껴졌어. 근데 항상 아니.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항상 거기까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쵸. 저기 원래 제일 거기까지 새까맣잖아. 까먹고 이제 103조 끝났어. 약간 근데 그다음부터는 수학 교과로 서로 치면 집합 같은 집합 같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지. 우리 103조는 그래. 그리고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법원 수수료 같은 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인지대라고 하는데 그 인지대는 이 소가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28억짜리 소송의 인지대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10% 할인해주거든요. 10% 할인해줘도 930만 원 되더라고요. 꽤 되지. 법원에 접수하는 데만 1,000만 원 들어가는 소송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피고가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인지대랑 변호사 비용까지도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대형 로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기만 하면은 뭐 다 저쪽에서 내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그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 이상 막 내가 다 뭐 변호사한테 이만큼 줄게요 라고 약정해 주신다고 해도 그걸 다 받을 수는 없다는 점도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득 지금 생각이 든 게 이 사건은 속가가 28억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지. 여기서 일수가
계약의 성립을 지금 입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입증 책임의 분배 원리 때문에 원고가 입증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그냥 원고 패소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확보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증인을 서달라고 되게 부탁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증인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설령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라 그치.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증인을 확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 평일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그렇죠. 있는데 누가 그거 일당 뭐 받겠다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법정에 와가지고 되게 낯선 환경에서 뭔가를 얘기해 준다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증인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돼요. 주변 맞아. 사람들한테 그러네. 이 사건에서 11화에서는 그 병길이가 불법 체류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말할 때 뭔가 불편해하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기보다는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다음에 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증인 진술서로 대체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라면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증인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 제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익명으로는 안 되나요? 맞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익명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진술서를 제출할 때건 증인으로 나올 때건 신분증을 제출해서 자기 신원을 정확하게. 충분히 밝혀야 됩니다. 저 최근 고객 중에서도 진짜 자기랑 이해관계 전혀 없는데도 막 멀리 사시는 데서 와서 맞아, 이렇게 맞아. 진술해주고 그런 것도 보면 의뢰인이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부러운 경우가 맞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커피 종업원 이 증인으로 출석해가 진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 좀 재밌어요. 자기가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 네, 병길이가 뭐라고 하는 걸 들었대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거쳐서 온 진술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게 형사소송이라고 하면 전문 진술이라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이게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가 다투어지지는 않지만 다만 전에 듣고 하다 보니까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조금 더 낮아지지 그쵸. 않을까. 맞아요. 뭐 구전 동요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고 하면 저는 계약 성립 자체를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드라마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뭐 성립이 되어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일부분을 보여준 거니까 뭔가 다른 추가적인 뭐 자료들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어쨌든 복권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뭐 유효하게 볼 수도 있을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화의 또 다른 축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이거 진짜 고민되더라. 변호사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우영우 변호사 솔직히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내 의뢰인의 상대방인 사람한테 힌트를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 윤리의 선을 우영우 변호사가 약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이거 비밀 유지에 대한 거는 변호사 직업 윤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아빠한테 말할 때도 사건에 대해서 맞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실제로도 변호사들이 집에서 그렇게 하죠. 변호사 부부인 경우에도 무슨 의뢰인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조차 않아요. 그 다음 축은 이제 변호사 윤리 중에 이해충돌 회피 의무에 대한 이야기죠. 변호사 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죠. 사건을 진행 중에는 내 의뢰인의 상대방 사건을 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펌에 다니다 보면은 로펌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저런 기업 고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게 될 경우에 컨플릭트 확인하는 이메일이 사내 내부 혈함으로 돌아요. 우리 이번에 이런 사건 수임하려고 하는데 혹시 컨플릭트 문제 있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로또 당첨금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쟁점이 된 것도 투기 재산으로 볼까 봐 어떻게든 막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가? 가 하나의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분할 대상 재산이 되면 분할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2단계로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죠. 요 로또 당첨금이 특유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라서 이게 증여계약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했냐랑 이게 특유 재산인가 분할 대상 재산인가 또 보는 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복권의 성격을 보면은 어쨌든 이 남편이 혼자 개인의 운에 의해서 받아온 재산인데 만약 로또에 당첨된 지가 10년 됐다. 그러면은 그 복권의 그 돈이 뭐 불려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갖고 유지를 있다고 하는 해도 것 그 자체가. 유지한 형성한 자체에 와이프의 노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복권의 돈 내지는 상속받은 돈일지라도 그 재산을 유지 형성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봐서 같이 나누는 재산 바구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딱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해버리면 지금 로또 당첨된 지 뭐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혼을 지금 당장 해주시면 사실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맞아. 사무실에 찾아온다면 일단 안 10년은 된다 기다려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보기는 보되 분할 비율을 남편 쪽에 좀 훨씬 많이. 높게 뭐 7대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쨌든 당사자 간의 평화를 찾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증여계약의 특성이 있어요. 증여계약은 구두로 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기 전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솔하게 내가 뭐 너 줄게 했던 게 사실 좀 경솔하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라서 만약에 이 사건에서 남편이 로또 당첨되면 부인한테 얼마 주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구두로 한 증여계약이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처리할 수가 있고 결국요, 여기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상속을 받았잖아요. 또 나름 3억은 벌써 차례 또 냅다 사셨잖아요. 그거 근데 마세라티예요. 드림카잖아. 나의 드림카. 근데 그거를 제작진이 부셨어. 그렇네. 어떻게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부셨어! 막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사망보험금까지도 그 3억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14억이 다 온전히 채워졌는데요. 어쨌든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어쨌든 그 모든 재산이 그 갈등 상황에 있었던 부인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부인이 전적으로 선한 쪽이었고 이 사망한 당사자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었지만 반대의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나간 지 한참이에요. 연락도 안 되던 그런 부부인데 한쪽이 사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나가지고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도 다 가져가고 뭐 자녀에게도 분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0.5배 더 가산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역시 법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악한 사람이 반대였다고 생각해 보면은 법률상의 관계만 지속하고 있는 배우자가 내 재산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11화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저도 좋았던 건 기본 원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3조, 뭐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기본론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